오늘은 자율주제 긍정심리학부모 감정코칭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줄에 5분 앉으신 엄마들 같은 반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쫄로면 되지? 아니, 같은 1학년. 보통 오면 막 이 넓은데 저 구석에 앉고 여 앉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보기 참 좋습니다. 긍정심리 학부모 감정 코칭 참 애매모호한 주제죠. 범위가 너무 넓고 이래가지고 원래 긍정심리라는 말은요, 최근에 대두된 최신의 심리학을 이제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통적인 심리학이 그 프로이트, 그 꿈을 해석하고 이런 걸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분 중에 또 칼 융이라고 있어요. 또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 중에 최근에 각광을 받는 그 이름이 아들러라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옛날 심리학은 주로 뭘 했는가 하면요, 우리 이제 인간들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것들에 주목해 왔어요. 그 트라우마, 상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계속 연구해 온 것이 이제 전통 심리학 또는 이제 고전 심리학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제 불과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몇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 그 어떤 심리학자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전미 심리학자 대회에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우리 심리학자들이 너무 인간의 부정적 정서만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왔다. 지겹다. 앞으로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긍정적 정서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큰 흐름이 하나 형성됐는데, 그걸 보고 이제 소위 긍정심리학 이렇게 부르죠. 이 긍정심리학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돼 들어온 것은 저 옛날에 서울시 교육감 하시던 문영민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님 계셨어요. 이분이 처음 도입해 들어왔는데, 우리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이제 그 친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도 이제 그 긍정심리학을 도입해 들어가지고, 그래서 대구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치, 이게 행복이죠, 행복. 그래서 교육청 가면 항상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심리란 말이 오늘 주제 앞에 붙은 거고요. 이것과 함께 이제 또 다른 흐름 중에 하나가 감정코칭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사시고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유명한 TV에도 자주 출연하고 하시는 부부 교수가 있어요. 조벽 선생님하고 최성애 교수라고. 주로 이제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이런 거 이제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시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대구 광역시 교육청 학부모 교육하는 강사들 중에도 이분 제자들 많죠. 하여튼 화두는 뭔가 하면 이 긍정심리학과 감정 코칭,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아이들의 정서에 주목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한번 키워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지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이랬어요.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가정에서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안정시키고 또 아이들 키우는 일이 행복하게 될까, 이런 이제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저 위험 좀 벗고 할게요. 더워가지고 저만 덥는 거고. 지금 에어컨 켜놓은 거예요? 너무 넓어가지고 뭐 에어컨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저는 제가 안 그래도
그 우리 수성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원래 연수를 어떤 분들이 오시나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뭐 우리 수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2번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은퇴한 교장선생님도 몇 분 오시고, 그 큰 부류가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연수도 받고 하거든요. 제가 연수 받던 반에 20명의 그 강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가량이 그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이죠. 또 나머지 절반은 하여튼 교육 관련 전공을 하고 뭐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나머지 절반이었어요. 근데 저는 죄송스럽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중빙빙하게 이렇게 어떻게 우리 어머니들 늘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을 말씀드려야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초등학교구나. 우리 한 4살쯤 됐을 때요. 우리 집사람께서 당가셰방에서 신혼살림 할 때인데요. 아이를 키우시는데 보니까 너무 서글픈 거라. 어디서 뭐 촌스러운 부르마이드 2장 구해와가지고요. 벽에 붙여놓고 애 보고 따라 하락하고 뭐. 코끼리 그림 있고 한글로 엘리펀트 되어 있고 밑에 영어로 지라프 되어 있고 이거 따라 하락하고 뭐. 기린이구나. 또 기린, 코끼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촌스럽다. 하여튼 뭔가 볼 때 저거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여보,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하면서. 진짜 실화예요. 제가 아이를 4살 때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막상 큰 소리 쳤는데 뭐 대안이 있어야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제 어릴 때를 떠올려 봤죠. 제게 잘 양육받은 경험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어린 시절 떠올리면 제일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사건. 우리 아버지는 폐결핵 환자셨는데 시립의료원에서 이제 투병하시다가 약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가지고 이제 가망 없다 하면서 퇴원하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당가셰방에서 희망 없이 이제 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그때 형이 4학년, 제가 1학년, 동생이 6살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해서 먹고 살았죠. 그날 그 전날 밤에 엄마는 이제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이제 밥상 펴놓고 형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그리고 같이 잠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우는 거예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당가셰방에서 일나 보니까 진짜 아빠가 옆에 요에 이렇게 엎드려서 돌아가 계셨다.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금방 알겠다고. 입 앞에 이렇게 거품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나오고 산소를 들이실 생명이 부족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엄마 혼자서 삼형제를 이제 돌보느라고 늘 공장에 다니시고 이러니까 우리는 거의 뭐 방치돼 있었다가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서 저는 4학년 때부터는 우리 삼형제가 이제 각각 다른 친척집에 하나씩 다 보내졌어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진학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저는 공장 다니고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10대를 그 금융고시 했잖아요. 독학. 그냥 좀 일반적으로 말하면 독학, 전문적으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 그러니까 아이를 뺏었긴 했지만 내게 경험이 전혀 없는 거라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로 제일 시내 제일 큰 서점 뛰어갔어요. 제일 서적. 지금은 뭐 영풍, 교보, 뭐 알라딘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엔 제일 서적 제일 컸거든요. 제일 서적 그 시내 중앙통 그 지하상가에 가면 지하로 통하는 제일 서적 문이 있었거든요. 쏙 들어가면 바로 육아 코너라. 지하 1층. 거기 들어가가지고 육아 관련 책들 다 읽었잖아요. 과장 좀 하자면 다 읽었어요. 진짜로. 특히 제가 주목한 책은 영재라는 글자 들어간 제목, 그 다음에 서울대자 들어간 제목.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공부거든. 공부. 내게 기회가 한 번만 주어졌더라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초등학교로 제가 이제 친척집 돌아다니라고 6군데 다녔거든요. 중고등학교 못 다니니까 내가 한 번만 제대로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키우다 보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 가장 아쉬웠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게 가장 큰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엄마도 보니까 다 피아노 보내더라고. 어린 시절에 뭐 피아노를 할 만큼 넉넉한 집이 잘 없거든요. 그리고 피아노 어릴 때 좀 치는 엄마들은 발레 보내고, 원장님한테 가면 피아노 학원 원장님이 항상 그렇게 말해요. 야, 야는 좀 음감이 뛰어난 것 같아요 하면서. 발레 학원 가면요, 야는 다리가 잘 찢어지네요. 이 말 들으면 또 그거 꽂혀가지고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보낸다니까. 저는 이제 나 공부를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해보지 못해요. 저는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또 어떤 금융고시에서 이제 경대법대를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가지고는 이런 뭐 운동권을 했어요. 제가 1980년대 6월 항쟁, 이걸 제가 이제 온몸으로, 제가 27살 때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 6월 항쟁을 제가 온몸으로 맞이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운동권이었고 경북대학교 복학생협의회 의장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핸드마이크 들고 이제 체류탄 맞아가면서 막 파출소 불태우고 막.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운동권 하락하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좌파 철학 이런 거 공부해야 되거든요. 마르크스 레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제대로 된 이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는지 잘 키워보려고 요가서적을 닥치는 데 읽었어요. 그리고 수기류 이런 거, 뭐 우먼센스, 주부생활 이런 데도 보면 가끔 가다가 제일 뒤에 섹션 조그맣게 교육관련 섹션, 서울대학교 수석 합격한 엄마의 수기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저는 바로 그 도서관에서 복사에다가 막 파일로 칠해가면서 막 거기서 이제 팁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요가서적을 많이 읽고 또 수기류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있는 거라. 그 책의 필자들마다 강조점이 다 다르긴 하죠. 경험도 다르고 있는데 공통적인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신기하대. 그게 뭔지 알아요?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 이건 농담입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된대요. 와, 이거구나 딱. 그래서 딱 하나 포착했어요. 책. 그거구나 하면서 이제. 그러던 찰나에 공교롭게도 우리 집은 이제 참 운이 좋았는지, 우리 집 사람이 이제 학교 근무하는데 퇴근하고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우연하게, 저희들은 달 쓰고 살아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서 옛날에 송현동에 서부정량 근처에 이 서점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서점을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저와 우리 아들을 끌고 이 서점에 갔었어요. 가보니까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는 뭐 까막눈이라서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세계적인 주옥 같은 그림책들 쫙 전시돼 있고요. 너무 쉽게 살 수 있고 막. 여러분들 요즘 엄마들은 뭐 어린이 서점 가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밖에 모르죠. 그때 당시에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이 대구에 4군데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한 80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죠. 대구에 딱 한 군데 살아남아 있어요. 만천동에 조그만 어린이 서점. 근데 하여튼 가보니까 너무 좋은 책들이 많고, 또 사서 이렇게 집에 돌아와서 아이한테 읽어주고 하면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책 읽기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눈을 뜨게 됐죠. 그래가지고 4살 때 이 서점을 발견하고, 이 서점이 처음 문 열던 해였는데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였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서점을 다녔는가 하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잖아요. 12년 동안 매주 한 번씩 갔어요. 저는 정말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 빼놓고는 매주 한 번씩 가서, 갈 때마다 그림책을 10권에서 15권 사서, 그 당시 그림책 한 권에 한 5, 6천 원 했어요. 5, 6천 원. 지금은 12,000원 하죠, 한 권에. 그리고 지금은 뭐 살 필요도 없지. 학교 도서관 잘 돼 있고 공공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즐비하게 들어와 있고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학교에서 가정통지문 와가지고요, 집에서 책 한 권씩 학교를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 저부터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애 가방에 딱 넣어주는 거라. 그거 다 모아놓은 곳이 학교 도서실이고요. 도서실 없는 학교도 막 있고, 뭐 사선생님은 꿈도 못 꾸고요. 요즘은 진짜 좋아졌어요. 그런 수준이고, 공공도서관,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남구 살아가지고 그 앞산 도서관, 남부도서관 앞산 밑에 있는 거, 거기 자주 갔거든요. 어린이 연못에 가보면 책이랄 게 없어요.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이런 어린 서점 딱 발견한 거죠. 우리 가족한테는 진짜 행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주 꾸준히 가서 정말 12년 동안 그 서점, 어린 서점 갔다 올 때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애가 막 안 가려고 찌랄하면 있잖아요. 서부경 옆에 롯데리아 그거 데리고 가가 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이제 꼬시가 데리고 가고 이렇게 그걸 꾸준히 했다니까요. 제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인증샷 하나 가져왔어. 이게 우리 아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어린이날 다 뭐 화원동선 가거나 이랜드 가거나 이러는데 이날 어린이 서점 우린 책 사러 갔다니까. 아니 기특하죠. 그때 이벤트를 해주더라고. 서점에서 어린이날 그 서점에 책 사러 온 가족들에게는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이벤트. 가족 사진 이거 요즘은 뭐 다 디카 있고 뭐 스마트폰 있고 있지만 옛날 이 시대에는 디카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준다 하니까 우리 앞에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뭐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제 제가 저녁 떠려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집 지키는 불독 사료 주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거든. 제가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이때는 막 연출하고 있고 애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그냥 허언이 아니었던 거라. 어린 서점을 다니면서 꾸준히 좋은 어린 서점 계속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이걸 굳이 분류하자면 그 몬테소리 여사, 이탈리아의 몬테소리 여사 알죠? 몬테소리 여사가 옛날에 말하기를 한 아기가 그 전인적 인간으로 잘 성장하려면 그게 세 영역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신체 영역, 행동 영역이죠. 행동 발달이라고도 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인지 영역, 이건 학습과 관련된 영역이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정서적 안정인데 이 세 가지가 균형감 있게 자라야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뭐 신체 발달이야 뭐 밥 잘 먹이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유전자 조작식품 피하고 그죠?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생협 이용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유기농 먹거리 찾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부 관련된 건 인지 영역이 잘 발달해야 되죠.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 선천적 유전자지만 유전자는 어떻게 우리가 뭐 바꿀 수 없는 것이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저런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생각하는 힘. 대학에서도 이걸 가장 높이 평가하죠. 비판적 사고력. 그래서 논술도 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뭘 잘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는 힘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당장 이번 기말에서 한 개 덜 틀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주 필요하지만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그건 눈으로 드러나는 실력이고 사실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력이 있어요. 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실력을 이제 주로 저렇게 부르죠. 창의력, 사고력 이런 게 기말고사에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어휘력, 독해력 이런 것까지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집중력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어린이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이상하게 저런 요소들이 점점 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에게서 그런 이제 흔적이 많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아이하고 늘 같이 살고 이러니까. 그래서, 책 읽기가 가장 좋은 사교육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어요. 학원, 과외,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영어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잠수는 아이들이 소문난 영어 공부법이라고. 네. 들어보신 분 있죠?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 잠수네 커가는 아이들이라고 있거든요. 저는 그 원조 회원이 원조 회원.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 영어도 그대로 했어, 그대로. 집에서 비디오 많이 보여주고. 하여튼, 어머니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아까 1학년 엄마들 많던데 불안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우리를 늘 덮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놈의 불안감이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덮고 있어요. 마치 땅을 물이 덮고 있듯이. 댐 건설하고 나면요. 옛날에 농사 짓던 땅인데 물이 계속 쌓이죠. 차이죠.
다목적댐 건설하는 거 알아요? 합천댐이나 뭐 충주댐이나 이거 전부 다목적댐이거든요. 뭐 홍수를 조절하고 전기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유로 뭐 댐을 건설하는데 그 댐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댐의 부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그 댐 상류에 있던 시골 마을들 있죠. 물이 꽉 차면서 전부 수몰되죠, 수몰. 원래는 씨를 뿌리면 뭐가 나던 땅이었는데 물이 가득 덮고 있으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나죠. 물이 덮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 마음이 이거와 비슷해요.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불안감이 덮고 있어가 사랑한다 소리를 못해. 여러분들 일상을 한번 mp3로 녹음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전부 명령, 지시, 확인. 잘 안 됐잖아? 그럼 질책, 비난. 요 5단계를 거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정신병, 충동조절장애라고. 애 키우다 보면 정신병 하나씩 다 있죠. 아무리 뭐 예쁘게 화장하고 와도 집에 돌아가서 CCTV 딱 카메라로 딱 찍어보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도 하나 있다니까. 뚜껑 열리면 닫히지도 않고요. 조절이 안 되죠. 특히 수학 공부 시킬 때. 아니면 명절 시댁 갔다 왔을 때. 아니면 명절 아니라도 평소라도 시어머니 전화 아침에 온 날. 뭐 이런 오후는 좀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막 난리 치고 막 애 잡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일은 내가 꼭 상담하러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이건요, 정신과 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풀타임 사이코라 해야지 정신과 가서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나 이런 걸 약물 투여를 하면 되는데 이 충동조절 장애는 풀타임 사이코가 아니고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영어 병명 파트타임 사이코.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저도 애 수학 공부 시키면서 정말 뚜껑 많이 열려가지고 오답만 나오면 막 뚜껑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발로 차고 머리 쥐어박고 막. 저 성질 급하게 생겼죠. 정신 차려서 문제 똑바로 읽으라고 머리를 한 대 확 쥐어박았어요. 그랬더니 애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고 정신줄을 놓더라고. 아빠가 막 확 무섭게 고함 지르니까 애가 막 눈동자에 초점이 풀려가지고요. 아빠가 이렇게 눈을 못 마주치는 거야. 그러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근데 이미 한번 일은 시작했고, 내친 걸음에 계속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리던 문제집 막 뚫뚫 말아가지고 머리 쥐어박다가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도 없어 하면서 뭐 자기들 다 하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문제집 몇 장 째가지고 쓱 쳐봤고요. 니 방으로 꺼져 하고 이제. 근데 이 증세는 2시간 지나면 돌아요. 2시간. 맨정신이 돌아오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후회가 되고 막 애한테 미안하고 막 수습은 해야 되겠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자기를 포기한 듯한 발언을 하면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게으르고 농뛰고 공부 안 하는 놈도 그죠? 엄마 아빠가 자기를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정말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문제집 다시 꺼내가지고 펴고 째진 부분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이래가지고 원상복구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 방에 찾아가는 거라. 가가지고 저는 애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애 손을 꼭 잡고 정말 많이 빌었어요. 아까 아빠가 미쳤는갑다 하면서. 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해, 진심을. 그리고 지금 아빠가 조금씩 인간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면서.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혹시 저기 되게 잘난 척하네 이렇게 들으실까봐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은 실패를 저는 경험했어요. 아마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만나거나 강의를 들은 사람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자녀교육에 올인한 뭐 그런 아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저하고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저를 잘 모르시죠. 근데 하여튼 엉뚱한 대로 샜는데 일단 좋은 어린이집을 꾸준히 읽다 보니까 학습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자라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사교육 하나도 안 받았어요. 맹세코 이야기하지만. 이건 마치 콩나물 키우기하고 비슷해요. 예,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콩나물 키우잖아요. 콩나물 시루에다가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밑에 구멍을, 시루는 구멍이 뻥뻥뻥 뚫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맞죠? 사실은 다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일부를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콩나물이 쑥쑥쑥 자란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들 책 읽는 놈 보고 네 공부해라 이렇게 한다니까. 사실은 책 읽기보다 더 좋은 공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요소들을 잘하게 하니까. 저건요 학습지나 뭐 이런 거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지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없는 실력을 있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텍스트,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을 평가하는 모든 도구는요, 요즘 듣기 평가 빼고는 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테스트하고 영어고 국어고 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 친밀해져야 되죠. 책 읽기가 그 훈련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콩나물처럼 아이들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것 같은 자는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엄마들 보기 쉽지 않죠. 불안하죠. 동네마다 보면 꼭 옆라인 옆에내나 뭐 요즘 전문 용어로 하면 페이스메이커 같은 옆에내들이 있어. 이 자녀교육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사실 마라톤이거든. 마라톤은 42.19km 뛰는 거예요. 근데 단거리 경주는 100m 달리기잖아요. 그러니까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출발 때부터 아주 중요하죠. 출발부터. 그래서 스타팅 블록 주잖아요. 스타팅 블록에 다리 얹고 딱 엎드려 있다가 총 쏘면 튀어나가야 돼요. 우사인 볼트 같으면 10발짝 뛰면 골인이에요. 만약에 아이들 인생이 그렇게 승부가 나는 것이라면 애 뒤지기나 말기나 돌려야지. 그렇죠? 내 아이 인생이 지금 뭐 10발짝 안에 끝난다는데 그러면 막 죽도록 돌려야지. 그런 줄 알고 많은 젊은 엄마들이 유아기 때부터 막 돌리고 있다니까. 연산학습지 5만성 시키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3학년 되면 다 수학이 퍼지게 만들고 막. 엄마 수학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내가 구멍이 왜 하니까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면서. 애들이 뭐 연산이 질려가지고 막.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녀교육이 단거리 경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스 5인의 오류를 범하는 거랑. 나도 모르게 단거리 경주 같은 생각이 들어. 왜? 옆집에 가보니까 밥모임 끝나고 나면 꼭 찝찝하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한데 거기서 뭐 서로 자기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남편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남편 자랑 짜라도 할 거 없고 이제 그 다음에 애 자랑하는 거, 애 자랑. 그죠? 그런데 갔다 오거나 친해가지고 그 집에 놀러 갔다 오면 내가 이상하게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동네마다 이 코스 5인의 오류를 범하는 옆에 애들이 꼭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상한 뭐 처음 들어보는 뭐 학습지 막 하고 있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없는 전집 막 꽂혀있고 막 이러니까 내가 괜히 불안해지는 거야. 마라톤에 가면 꼭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니까. 마라톤 올림픽에 나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3명 나오고 3명. 1, 2, 3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는데 3위 기록 보유자에게 주로 주어지는 역할이 뭔가 하면 케냐나 이런 우승 후보국의 우승 후보들을 교란시키는 일을 맡기는 거라. 그러면 이 선수들은 원래 마라톤은요 전문적으로는 42.195km 가운데 35km 지점쯤부터 스퍼트를 하는 거라. 보통 그 전까지는 좀 체력을 세이브하고 있다가요 35km 지점, 황영조 같은 경우는 30km 지점부터 일본 마라톤하고 둘이서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옛날에 그지 30km 지점부터 스퍼트 했다 하더라고. 보통 이제 35km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들 자라 성장에 있어서 이 스퍼트 지점은 언제인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 최상위권 아이들의 경우에요. 보통 아이들은 고3, 3월이지 뭐. 그때 되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고2 겨울방학이라니까. 근데 엄마도 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막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스포트 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얼마 가겠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들이 막 10km 지점부터 뛰는 거라. 선두그룹에서 튀어나가요. 그러면 초보들 어때요? 내가 처지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따라가 붙이는 거라. 그러다가 페이스 오버 하는 거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엄마들이 페이스 오버 해가지고 애들 퍼진 애들 엄청 많다니까.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가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58%가 수포자라.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다 좋은 학원 다니면서 선행학습 다 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저학년 때 다 뭐 구몬 하고 뭐. 구몬 아니면 뭐 눈높이 했겠지 뭐. 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자녀 교육은 어떻다? 마라톤이다. 마라톤 같으면요, 사실은 코스 답사부터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칠 것인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생쯤 되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가 온다는데 이건 도대체 아이들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도 이해해야 되고요. 마라톤도 보면요, 코스 답사 안 하면요, 강변을 달릴 때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어오는지, 언덕은 몇 킬로 지름쯤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언덕에서 다 퍼져가 걸어 올라가거든. 황영주 우승할 때도요, 그 바르셀로나 가면 유명한 언덕이 있어요. 몬주익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광장 같은 거죠. 7호 광장, 3호 광장 하듯이 그 유럽 문화에서는 언덕이 그런 광장 역할을 한 거예요. 몬주익 언덕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갈 때 마의 언덕이 마의 언덕. 거기서 승부를 건 거라. 그러니까 일본 애를 따돌리고 이제 우승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또 제가 아까 저 출석부 보니까 저학년들이 많더라고요. 1학년들이 제일 많대 보니까. 이때 조심해야 돼요. 페이스메이커 옆에 내드는데 휘둘리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말 어디서 듣기 어려워요. 다 언니, 동네 언니한테 물어봐요. 다 돌리라 하지. 아니, 저도 우리 집사람 일찍 출근하고 나면 제가 아이 그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제가 보냈어요. 노란 차 기다렸다가. 그죠? 처음에 학기 초에는 처음 등원시킬 때는 전문가들이 다 냉정하게 돌아서라 가져요. 애 안 가겠다고 울고 땡깡 부는데 거기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면 애가 이제 영 안 가니까 냉정하게 돌았어요. 그래서 엄마들 막 뛰어 올라가. 자기 집으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애가 익숙해져서 적응했어. 그러니까 빠이빠이 하고 뭐 엄마하고 좀 이따 만나 하고 뭐 다 떠나보냈어요. 노란 차들 갔어. 근데 엄마들이 이제 안 올라가더라고. 서가지고 저기들끼리 막 수다 떨고 막 또 좀 있으니까요. 이번에 언니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동네 언니 딱 고학년 키우는 언니 데리고 가가지고 커피 한잔 주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이제 주고받고요. 또 좀 있으니까 언니 이번에는 언니 집에 놀러 가봐도 돼요? 하면서 하면 그 언니 뭐라 해요? 우리 집 청소 안 했는데 하면서 청소 검사하러 가나?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가지고 언니 집에 가면 언니 커피 끓일 동안 집 구경 좀 할게요 하면서 어디 가요? 큰애 방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 없는 전지 뭐 꽂혀있나 막 스캔. 애 책상 위에 학습지 어떤 게 놓여있나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위 정보를 주고받죠. 저도 분명히 어린이집 유치원을 제가 다 보내고 했는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서 커피 한잔 할래요? 아무도 안 가는 거라. 아니 켰으면 제가 진짜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겠는데 저는요 우리 애 5살 때 얼마나 별났는가 하면요 내 공부에 아주 아쉬움이 크다 했죠. 우리 아이 5살 때 민사고 입시 설명회가 대구 계명대에서 열렸어요. 5살 아빠가 그거 갔다니까. 가가지고 그 설명회 끝나고 누가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줄 알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아니 파스텔 우유 최명재 회장이 민사고 그 설립자잖아요. 최명재 회장께서 장차 노벨상을 받을 그런 민족의 인재들을 키운다고 하시면서 왜 민사고에서는 자꾸 수학 경시대회 이런 걸 해가지고 훈련된 아이를 뽑냐고 가능성 있는 영재를 뽑는 게 막 이런 비판적 질문도 하고 뭐 이랬다니까. 그랬으니까 그때 누가 저보고 커피 한잔 하자 했으면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텐데 아쉽게도 저는 아무도 저한테는 그죠? 그런 왕따식이 왕따. 그래 할 수 없이 서점 나가가지고 이제 육아 서적 읽고 이랬잖아요. 다행히 이제 초3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 생겨가지고 제가 거기 딱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니까 서울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이 어떤 교재를 공부하는지 제가 가만히 앉아서 대구 시골이라고 하거든 서울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수학 선생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우리 애 아깝다고 이런 교재를 한번 수학 공부 시켜보라고 해가지고 그런 교재 추천받아 그대로 시키고 내년에 W 주시면 혹시 도움이 되면 내년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제가 언제 여기 수성초등학교 전에도 왔는 것 같은데 언제 왔어요? 작년이에요? 그래요? 그게 작년인가? 그때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영어 이야기 했어요? 자,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의 어떤 요소들이 자란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여기는 실력 없으니까 엄마들이 쫓아다니면서 야,
지금 공부해야 된대. 무슨 교훈을 얻었노? 앞으로 동생하고 사이 좋게 지내래, 싸우래. 책이 그냥 꼭 익한다니까? 뭐 자꾸 묻죠. 확인하고 싶어. 저기 건성으로 읽은 것 같거든? 책이 습관은 안 잡혀있고, 책을 하면 건성으로 막 빨리 넘기고, 벌써 다 읽었는가? 저 의심스럽죠. 그럼 엄마들 쫓아가 막 질문하고 막 이러는 거라. 물론 걱정은 되시겠죠. 근데 이런 질문은요, 마치, 우리 어머니들이 작년에 태양의 후예 본방 보고 나서 11시쯤 됐는데, 본방이 10시부터 11시까지 했거든요. 송중기가 아직도 어른거리는데, 남편이 안방에서 뛰어나가가지고, 여보,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하면, 그거 확, 뭔지 처참하고 싶죠. 이거하고 비슷한 거라. 애들이 책을 즐겼어,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받았어. 그럼 그 자체로 됐어요.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잘하는데. 엄마들은 거기서 뭐 주인공 이름이나 줄거리를 외우고 막 기억하고 뭐 지식을 습득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 김이 새는 거라. 엄마들이 질문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즐기기는 그냥 뭘 외워야 돼. 줄거리를 외우고 막.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또 엄마들이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그 맨날 뭐 주인공이 어째됐노, 교훈이 뭐고, 이 칼라카이 너무 좀 미안하고 이래가지고 질문을 만들려고 하면 또 힘들죠. 그럼 또 친절한 전집 출판사들이 질문을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책 뒤에 붙여줘. 그리고 동네 언니들이 이걸 책이라고, 좋은 전집이라고 꼭 사라고, 안 사면 큰일 난다고 막 또 꼬셔. 아이고, 이건 책이 아니고요, 교재지, 교재. 좀 더 교재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책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책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 장치도 없이 그냥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뭐 사람 사는 이야기, 애들 자신이 성장하는 이야기, 이런 걸 읽다 보면요, 저절로 몰입되거든요. 여러분들 태양의 후예 왜 몰입돼요? 지가 송일구 같으니까. 이게 동일시예요. 연속극에서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가 되니까 거기 이제 계속 시청하는 거예요. 시청률이 엄청 낮죠. 40% 50%가 시청률이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가정이 그걸 봤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문 닫고 이러면 회사에 있는 텔레비전 안 켜거든.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거의 모든 가정이 태양의 후예를 봤다는 뜻이에요. 태양의 후예 하던 때요, 저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엄마들이 본방사수를 하려고 10시에 본방 시작하는데 9시부터 예민해져 있대. 그러니까 저녁 알아서 먹고 9시 전에 들어가서 안방에서 조용히 있어야 된대. 그리고 본방이 끝나면 10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 끝났다고 만세 부르면서 거실로 튀어나오면 안 된대. 그건 사형감이라 하대요. 그 정도로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거기 몰입해 들어가서 그런 거지. 이 서울 교보문고 앞에 있는 돌비석이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교보그룹 회장이 신용호 선생님인데, 신용호 회장이 이제 우리나라 재벌기업 최초로 교보문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나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물론 파는 서점이지만 지금도 서울 교보문고 중앙에 가면 긴 테이블이 놓여있어요. 누구나 앉아서 읽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만들었죠. 그리고 누구나 와서 읽어도 싫은 소리 하지 않도록 종업원들 교육하고 이랬거든요. 이 교보문고 오픈하는 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오셔가지고 그 테이프 같이 끊으면서 그 신용호 회장님 손 꼭 안으면서 허그하면서 너무 고맙다면서,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자네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이랬다더라고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그죠? 책이 또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통해서 빚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필요해요. 이게 잘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가고 애들이 동서습관도 잘 안 돼 있고 이러니까 막 책 읽으려고 하면 전부 학습 만화 들고 있고, 책 좀 좋아하는 놈은 와이 들고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뭐 맨날 묻는 말이 뭐 와이는 어떻게 해요? 하고 좀 더 끝나고서 묻지 마요. 와이는 갖다 버려야지 뭐. 굳든지 친척 주든지. 안 그러고는 텍스트 있는 책을 안 읽으니까 만화책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자, 좋은 어린이 책을 읽으면요,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만화는 텍스트를 지가 이해 다 해가지고, 그죠? 아이들이 스스로 독해 능력이 향상시키는 게 아니고, 만화가가 말풍선 이런 데다가 그림과 말풍선으로 텍스트를 다 이해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중 안 해도 돼. 낄낄거리면서 그냥 페이지를 넘기기만 해도 내용 파악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지. 왜?
그죠? 내용 파악할 수가 없이 집중 크게 안 해도 되고 그냥 페이지만 넘겨 길거리면 내용이 알아지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읽는 이유는요, 그죠?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 뭘 알아가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남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좋은 학습이 좋은 학습. 우리 아이 6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교육감님이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 우동규 교육감님 아니고 옛날이니까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 교육감님이 제일 대구 광역시 교육의 가장 중요한 화두를 창의력 신장으로 잡았어요. 이분이 신상철 교육감인데 취임하자마자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라는 걸 열었어요. 각 학교 대표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교대에 모아놓고 대구교대 교수님들 8문제를 냈어요. 수학 2문제, 국어 2문제, 사회 2문제, 과학 2문제. 우리 애가 어떻게 남구에 있는 조그만 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학교 대표로 돼서 그 대회 나갔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주로 경북대학교 수학과학영재교육원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들. 지금은 이제 영재교육법 통과돼가지고 뭐 교육청 영재들도 그 3학년 겨울방학 때문에 60명 뽑죠. 교육청별로 60명씩. 이런 거 알아요? 너무 어렵나? 하여튼 저는 대회를 했어요. 그때 초등학교가 190개 있었어요. 지금은 한 240, 50개 됐는데. 우리 애가 대회를 갔다 오더니 자꾸 결과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 내가 애 상처받을까봐 결과 기다리지 마라 했어요. 아빠는 네가 지금 뭐 초등학교 때 뭐 두각을 나타내고 상을 받고 이런 걸 기대하지 않는다. 아빠는 멀리 보고 마라톤처럼 너를 키우고 있다 하면서 너는 수능 때 아마 전국 수석을 하게 될 것이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근데 애는 나하고 달라. 계속 기대하더라고. 그때 문제가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칠판이 없어가지고 뭐 수학 문제를 저기 칠판이 있네. 그 읽기 문제 중에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한테 어떤 날 엄마 둘이 찾아왔어. 애기 하나 들고. 그래서 서로 저거 애기라고 웃기는 거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 하와도 하도 안 되니까 반토막 내라 했어요. 그래서 나눠 가지라 하니까 친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저 여자 주시라고. 그 여자는 좋다 하면서 반토막을 나누자 하면서. 그래가 솔로몬이 네가 가짜네 하면서 가렸다는 이야기죠. 유명한 친자 확인 소송. 자, 이걸 지문으로 주고요.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네가 만약 솔로몬이라면 어떻게 엄마를 가려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또 다른 문제는 은행나무인가? 은행나무 이야기예요. 은행나무가 뭐 지구상에 출현한 지 얼마? 하여튼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이게 각 대륙에서 다 살아남아가지고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다. 많은 생물체 중에 멸종한 것도 있고 뭐 멸종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왜 멸종하지 않았는가 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큰 긴 지문을 주고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네가 생각하기에 은행나무가 지구 역사에서 멸종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거 국어도 문제.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야 되죠. 그리고 합리적인 대답을 많이 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어. 수학 문제도 진짜 창의적인 문제 나왔어요. 근데 애가 나중에 진짜 발표가 났는데 우리가 5등 했어. 거기서 별로 안 놀래네. 5등 했다 하니까 1등 해 좀 놀랄란가? 남의 아이 이야기해서 안 놀라는 거죠. 이게 5등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 지금. 근데 1등 한 명 금메달, 2등 3명이 은메달, 5등에서 9등까지 동메달. 우리가 이제 원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해외 취업 나가가지고 해외로 취직해가지고 제가 우리의 방을 쓰거든요. 그 방 정리하다 저걸 발견했어. 메달. 그러니까 원래 강의 때 내가 일부러 집어넣었잖아. 자랑도 좀 하고. 사실은 책 읽기의 힘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죠. 뭐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이제 아주 인상적인 대표적인 사건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콩나물이 자라듯이 아이의 어떤 요소가 자란다. 제일 중요한 거 다 알죠?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다 하는가 한번 보려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만약 자라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애들 수능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이제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수능고사장으로부터 미리 코스 답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 아직 어리니까. 수능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엄청 긴장도 되고. 그 첫 교시가 국어시험이에요. 국어시험은
팔절지로 16쪽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교실에 30명이 앉아서 시험을 치죠. 80분 동안. 그런데 감독들 와서 관찰해 보면요. 한 교실에서 30명 중에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고 OMR 카드에 마킹하고 그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답안 적어 와야 되죠. 저녁에 가채점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애가 한 교실에 한 명밖에 없어요. 30명 중에. 여러분들 해봤잖아. 뭐 모른 척 할 거 없어요. 시간 다 부족 안 했어요? 부족에 두루루 찍고 했죠. 찍는 기술까지 또 배워갔지. 이상하죠? 그 수험생들의 엄마들도 어릴 때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았다니까.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관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리고 딴짓 하는 거지. 호작질. 미안해요. 여러분들 하는 걸 제가 호작질이라고 표현해서. 뭐 오늘 보고 영어 안 볼지도 모르니까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 좀 하고 가려고. 이상하죠? 다 책 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수능 고사장 가면 다 시간 부족인 거라.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이상해요. 그래서 초등 엄마들은 미리 뭔가 좀 이상하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걸 좀 바꿔야 돼요. 자, 고등학교 1학년도 돌아와요. 필름 거꾸로 돌렸어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책 읽는 시간 없어요. 국어시험도 따로 공부할 시간 거의 없고요. 왜? 수학이 너무 중요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수학을 50에서 60% 자기 공부 시간에 50에서 60%를 수학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한 30% 영어 공부해야 되죠. 나머지 가지고 이제 사탐 과탐 해야 되는 거라. 그 공부를 따로 하는 건 사치예요.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미 늦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요. 어릴 때부터 책 습관이 잡혀 있었는데도 고등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입시하느라고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는 우리 애는 책하고 빠이빠이 했어요. 27이 됐는데 17부터 27 사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 현실과 싸워야 하니까. 그리고 언제 해야 돼요? 그 전에 어릴 때. 자, 중학교로 내려옵니다. 중학교로 내려오면 애들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요. 뭐 사춘기 아주 절정이고 이러니까 엄마 말 잘 안 듣죠. 어릴 때야 뭐 고함 지르고 뚜껑 날리면 뭐 무서워가지고 말 듣지만 이제 저때 되면요.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문 쾅 닫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쾅 닫힌 문 앞에서 다리 풀려가지고 주저앉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이거 한번 경험해봐야 되는데. 저도요 우리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제가 열받아가지고 애 한 방 때리려고요. 초등학교 때처럼 진짜 내가 막 풀스윙을 했어요. 오른팔로 확 열받아가지고 확 때렸는데 뭐 가다가 손이 턱 걸리는 거라. 애 왼손이 내 팔목을 딱 잡았어. 네가 지금 아빠가 때리는데 막아 하면서 이번에 이쪽 손으로 팍 하니까 애 오른손이 딱 잡더라고. 네가 이 새끼야 지금 아빠 때리는데 반항하나 하면서 막 손 안 놓는다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애가 있잖아요. 마치 LA 경찰이 범인 제압하듯이 저를 벽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울면서 막 애가 아빠 정신 좀 차려 하면서. 이 중학생 되면요 자녀 교육에 관한 뭐 하늘을 찌르는 정보가 있다고 해도 애한테 뭐 접수가 안 돼. 어렵죠. 근데 책 읽기는 중요하다 하고 막 이러니까 저 보모도 엄마도 의외예요. 뒤에 가면 골목골목마다 국어 논술 전문 학원 이런 거 있어. 그거 보낸다니까 비싼 돈 주고. 근데 학원 원장들이 뭐라 해요? 전기세 내려오는구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애들은 그거 가서 뭐 배워요? 멍 때리는 기술을 배워요. 그거 가서 막 갑자기 전문가가 뭐 책 추천한다고 읽겠어요? 이미 게임에 길들여져 있는데 요즘 게임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어이구. 자, 이 아들이 초등 고학년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학년 때는 사춘기가 막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막 뚜껑 밀려가지고 미친 엑스 널뛰듯이 하면 애들이 좀 겁도 나고 뭐 말도 조금 듣고 이렇죠. 근데 책 읽으라고 하면 꼭 Y 들고 있다니까? 참 환장하죠. 맨날 들고 있어. 처음에 Y 읽을 때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이놈의 Y가 좀 팔리니까 지금 뭐 수백 권이 다 Y라. 제목에 편승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도 불안해가지고 어제도 어떤 학교 가니까 또 Y 이야기는 자기 애가 Y 맨날 Y만 읽고 있다고. 아무도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그걸 빨리 그 눈앞에 보이는 거 없애야죠. 그걸 자꾸 묻고 있어. 근데 엄마는 좋은 어린이책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자, 할 수 없이 이제 책은 읽어야 되겠고 습관은 안 잡혀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게 또 못 부르죠. 독서와 관련된 학습지, 주니어 플라톤 뭐 또 뭐 있노? 한우리 독서 논술 이런 거 엄마도 좋아하더라. 불러가지고 뭐 팀 짜가지고 뭐 하고 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학년 때는
저학년, 지금 저학년이죠. 저학년, 대부분 저학년이죠. 2학년 때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 뭐 책 좀 읽었던 것 같은데 뭐 전집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 창작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좀 읽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학교 다니니까 안 읽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걱정되고 뭐 꼭 시험 치고 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틀리고 집에서 엄마가 문제 읽어주고 풀락하면 다 맞추고 막 속천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습지 하는 거지 이제. 또 동네 언니들이 가져요. 우리말의 70%는 한자로 되어 있고 어쩌고 하니까 또 장언 한자 부르고 이 자녀에게서요 동네 언니를 조심해야 돼. 미안해요. 동네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그리고 한자 학습지하고 뭐 수학 학습지하고 뭐 국어 학습지하고 뭐 아니면 이거 다 귀찮다 종합 학습지 하자 하면서 빨간 펜 부르고 뭐. 제가 다시는 안 보려고 각오로 제가 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저학년 때 학습지를 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미안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학습지는 실력을 향상시킨 도구가 아니고요.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거라. 학습이 가장 중요한 건요. 개념을 익히는 건데, 그죠? 초등 저학년 때는 물론 뭐 학교 진도에 따라서 개념도 좀 익혀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그런 요소들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아이에게 시키려고 하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요소를 잘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덜 틀리게 하려는 짓인지 이걸 잘 판단해야 되죠.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을 학습지에 사용하면 내가 우리 아이가 좋은 어린이책을 읽을 기회를 학습지에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내게 돈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을 가지고 오늘 요 강의 끝나고 엄마도 오랜만에 만났다고 점심 같이 먹으러 가줘요. 그래서 점심 먹는데 10,000원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 10,000원으로 내가 티 한 장을 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거라. 어떤 것만 욕심 많아가지고 가면 학습지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 안 돼요. 돈이 10,000원뿐인데 그 옷 티도 사고 옷 밥도 먹고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는 건 모르겠네. 그리고 이상하게 저렇게 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수능고사에 가면 다 시간이 부족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릴 때 유아기 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유아기 때 다 전집 문화의 세대를 받아가지고 동네 언니들이 교육 한번 받으러 가자 하면서 우리 젊은 엄마들 다 데리고 가거든. 이거 제가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집 브랜드에서 교육 받으러 가면 이렇게 젊은 엄마들, 불안한 엄마들 겁을 주죠. 책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 하면서 0세부터 20세까지는 자연관찰, 20세부터 30세까지 세계 명작. 또 말하다 또 열받으려고 하네. 아니 2세 3세가 읽을 세계 명작이 어디 있어요? 어느 세계에 있어? 이런 걸요 고학년 최소한 고학년 청소년이 읽어야 될 좋은 진짜 명작들이 있죠. 그걸 줄거리만 뽑아다가 다이제스트 하죠. 앙상하게 줄거리만 뽑고 책의 재미나 감동은 다 삭제한 채로 이른바 세계 명작 전집을 만들고요. 성우들이 목소리를 더빙해서 CD 주고 엄마들은 바쁘니까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애들은 닭사육 하듯이 CD 틀어놓고 들으라는 거지. 양계장 가면요 24시간 불 켜놓고 음악 틀어놓고 있어. 내 친구 양계장에 가는데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양계장 가봤는데 음악 막 댄스 음악 틀어놓고요. 닭들이 신나가지고 뭔지 모르고 계속 알으려. 이 정확한 제 지식인지 모르지만 얼핏 듣기로 닭의 일생 동안 낳는 달걀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 그래 안 자고 계속 나오면 빨리 폐기되면 이제 통닭집에 넘기는 거라.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너무 기능주의적으로 아이들 접근하는. 그래서 막 CD 틀어주고 막 기계음 틀어주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지식을 많이 집어넣으면 애가 똑똑해질 줄 알고. 지식이 기반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지식은요 네이버 물으면 다 가르쳐줘. 옛날에는 한 개인이 지식을 많이 알면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죠.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도 카카오톡 창시자, 카카오톡 만든 김범수라고 있어요. 알아요? 카카오톡 만든 사람은 모르는구나. 서울공대 86학번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 IT를 이끌어가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김범수라고. 옛날에 한 게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식
지식의 시대는 지나갔대. 그죠? 이미 제공되는 지식, 공개된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중요해졌다는 거야. 협업, 요즘 말로. 뭐 어쩌고 협업, 소통,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어릴 때 지식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지 마요. 그거 안 돼. 아니, 요 그릇은 요만한데 여기다 지식을 아무리 집어넣어봐야 얼마나 집어넣겠어요.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키워주는 작업을 어릴 때 해야 돼, 어릴 때. 크면 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여유도 있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잘못된 그 자녀교육에 대한 정보들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짓 많이 한다니까. 나중에 가면 수행평가를 하는데 수행평가에 대비해서 미리 악기 2개 정도 해놔야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다. 아이고, 내가 속 촛불나가지고. 중학교 수행평가 할 때요, 예를 들면, 그죠? 아니, 생판 모르는 악기 연주하면 높은 점수 주겠어요? 다른 애들은 안 하는데. 똑같은 리코더 하락한다니까, 리코더. 리코더 성실하게 연주하면 높은 점수 받아요. 고등학교 가면 어떤지 알아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입시를 예를 들게요. 고등학교 음미체는 어떻게 평가하죠? 80점 이상 되면 다 똑같이 취급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뭐 등급이 있고 이런데 음악, 미술, 체육은요 80점 이상이면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8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이 취급해요. 기본 점수를 주는 거지. 아니, 명문대학이 그래 뭐 체육 좀 못한다고 안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애 뽑아야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아니, 굉장히 똑똑한데 얘가 미술 좀 못한다고 서울대학 못 가면 억울하죠. 자기 학교 자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음악, 미술, 체육은 보통 이론 20%, 실기 80%죠. 아니면 30대 70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실기 시험을 칠 때 선생님한테 욕 안 하면 다 80점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저학년 때 뭐 수학평가나 뭐 그런 걸 대비해서 음미체를 대비해서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다 하더라. 이 전부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제 말이 좀 잘 전달되고 있나 모르겠네. 음악, 미술, 예를 들어 체육 실기 시간에 체육 선생님한테 욕하면서 대들고 교복 째고 뭐 그냥 집에 가면 모를까. 안 그러면 다 80점 이상 준다고요. 체육 선생님 미워가지고 80점 안 주면 체육 선생님이 잘려. 요즘 고등학교 서울대 한 명이나 더 보내고 혈안이 돼 있고 막 합격자 수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딴짓 하지 말고요. 뭐 해야 돼요? 무엇을 잘하게 하는 작업. 그릇의 크기를 넓히는 작업. 이걸 해야 되죠. 뭐 6살짜리가 경제와 역사를 뭐 그래가지고 사회탐구 전집 막 팔리고 이러죠. 엄마들 다 집에 한 잔씩 사놨을 거라 아마. 저기 왜 나온 줄 알아요? 인문계 수능에서 사회탐구가 11과목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사가 2년 전부터 모든 수험생 필수로 돼 있어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사는 서울대 지원자에게만 필수였어요. 서울대 지원자는 무조건 사탐을 선택할 때 한국사를 선택해야 돼요. 국립대학이라서. 그러니까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한국사 선택하죠. 그리고 다른 사탐에 비해서 양도 3배나 많고 공부 잘하는 애들 선택하니까 다른 수험생들 다 피하는 거라. 어렵다고. 등급받기 어렵죠. 또 나머지 10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경제예요. 경제. 이런 게 이제 수험가에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이제 또 마케팅, 불안감 마케팅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대비하자 하면서 사회탐구 전집이 어느 날 등장해가지고 막 대유행을 하고 있어. 미치겠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또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아 가보면 푸르미 아빠 나타나가지고 체육계가 중요하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죠. 푸르미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푸르미 아빠 다 알아요? 알죠? 알겠지? 푸르미 아빠가요, 우리의 초등학교 3학년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아니, 우리의 초등학교 3학년 몇 년 전이고,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1살 어려요. 푸르미는 우리 애보다 한 학년 어려요. 같은 91년생인데,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한 일찍 들어가고, 푸르미는 이제 2학년이었죠. 그때 벌써 영재라고 책 냈다니까? 제가 바로 사서 읽어봤잖아요. 2시간 만에 다 읽었어요. 읽고 나니까 열받더라고.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요, 야, 이런 책은 내가 내야 되는데. 셈이 나가지고 열받았고요. 다른 하나는 이 양반이 어린이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 집은요, 웅진에서 오는 아저씨가 그 집에 계속 돌아 푸르미 엄마한테 전집을 권하면 권한 대로 다 받아가지고 푸르미하고 푸르미 동생을 유치원도 안 보내고 그 돈 가지고
고난 전집 다 받아서 책을 많이 읽혔대. 그래가지고 영재가 됐다는 거라. 얼마나 영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 들을 때 와 이거네 하면서 막 그때부터 푸르미닷컴 생겨가지고 막 유아기 때부터 엄마들이 막 거기서 종교처럼 막 왁작왁작. 제가 강의해 보니까 대부분 푸르미닷컴 출신이더라. 하루는 제가 푸르미 아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푸르미닷컴 대구 지부장이라고 있더라고. 그 아줌마가 벌떡 일나디만은 막 내한테 공격하면서 질문하고 막 무서워라 하면서. 제 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린 데는 큰 공헌을 했죠. 그런데 그 책 읽기를 전부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10만 명에 한 명씩 또 푸르미 같은 애가 나타나요.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 새끼 강사가 돼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하죠.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하은맘의 불량요가라고 중학생 하은이를 전집 열심히 이렇게 잘 키웠다고 책 냈죠. 참 답답해 죽겠어. 시간 다 돼가지고 벌써 갈 때 됐다. 책 읽고 싶으시겠어요? 자기 집 거실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엄마들이 또 밝아가지고 저기서 저까지는 저 웅진에서 나온 뭐고 저기서 저까지는 뭐고 다 알더라. 그리고 엄마도 하면 언제 우리 집 촬영해 갔어요 하면서. 집집마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옛날에 젊을 때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요 겁도 없이 엄마들 보고 저거 빨리 갖다 팔아라 했어요. 아니 저거 쳐다봤다가 애 쳐다봤다가 언젠가는 읽겠지 하고 본전 생각은 나지. 저거 있으면요 언젠가 뚜껑 열린다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읽고 돈은 아깝고 여름 받고 그래가 내가 빨리 갖다 팔라 했거든요. 아무도 안 팔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들이 저거 팔면 인테리어 무너질까봐 겁이 나가지고. 저 거실 인테리어지 저게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죠. 아니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와이프도 그렇지만 애들 클 때 옷 살 때는요 한꺼번에 옷 100벌씩 안 사줘요. 어? 성장에 따라서 딱 몇 벌씩 사서 갈아입히고 하고 또 크면 또 바꾸고 하잖아요. 사실은 몸이 크는 것보다요 애 정신적인 영역이 크는 게 훨씬 예민하고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 뭐 잘못 상처받고 이러면 연약한 애들은 바로 오져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애들 책을 100권, 200권씩 사서 저렇게 전시할 일이 아니고 애들 성장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빌려서 읽고 이렇게 해야 되죠. 좋은 책들은 사야 되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만 있는 독특한 문화는 전집 문화라는 게. 엄마들 중에 또 제 강의 들은 엄마들 중에 저를 신뢰하게 된 엄마들이 그래도 전집 중에도 좋은 거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집을 다 기증받아 봤잖아요. 제가 우리 연구소 오픈할 때 책을 수만 권 기증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봤잖아요. 그 중에서 하도 저하고 이제 친해져서 이웃이 된 엄마들이 이건 괜찮은 전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남겨놓은 게 딱 2종류 있었어요. 나머지는 보니까 정말 쓰레기 같고 그 중에 좀 괜찮은 게 프레벨 테마 동화? 그건 좀 그래도 외국의 원전을 그래도 저작권 주고 그대로 뺏겨왔다 하면서 근데 표지를 왜 똑같은 색깔로 해? 원래 원전이 그런 게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비싸다 해가지고 내가 안 버리고 놔둔 게 있었어요. 웅진 비주얼 백과. 그러니까 우리 연구소 책이 30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 한 15,000권인데 그리고 관찰했어요. 2년 동안. 그죠? 웅진 비주얼 백과 보는 놈 딱 한 놈 있더라고. 얘는 자동차 매니아인데 자동차에 대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더 이상 읽을 게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백과사전에서 자동차 부분만 찾아본 거라. 딱 한 명. 프레벨 테마 동화는 그나마도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그거 좋다고 하는 책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책도 한꺼번에 사주면 그런 거죠. 좋은 어린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식책 읽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히려 다양한 장점과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창의적인 어린이 책을 그죠? 크기도 다르고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를 때는 신경질 나더라고. 책꽂이에 꽂아보니까
전집처럼 군사문화처럼 일사불란하게 자라락 정리가 돼야 되는데 창의적인 그림책들이 어떤 놈은 키가 크고 어떤 놈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뭐 어떤 건 뭐 책 펴면 막 뭐가 책 안에서 뭐 튀어나오고 뭐 어떤 책은 책 안에 막 행커칩도 앞치마도 들었어요. 요리할 때 쓰는 행커칩. 이런 창의적인 책들 아이들 많이 접하고 자라야죠. 이제 이런 부정적인 소리 그만하고 갈게요. 애들이 뭘 해달라 해요? 사랑해달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돼요? 안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어릴 때 애기 낳고 막 그랬을 때 막 기뻐가지고 막 그죠?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가가지고 노래 한 곡 배우면 시댁에 전화하고 친정에 전화해가 리사이틀 시키고 막 그랬죠? 무슨 재롱잔치 같은 거 하면 막 카메라 찍으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이랬죠. 근데 이상하게 이놈이 유치원 가고 학교 들어오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불안감이라는 두터운 물에 덮여가지고 밑에 가라앉아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분명히 저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그죠? 제가 그 어떤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이를 키우기를 내가 자청했는데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라. 나도 모르게요. 네가 100점 맞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닌 뒤진다. 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이건 아닌데 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언제 우리가 불안한가 하면 밤에 불안하죠. 밤이라는 말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이제 빛이 없을 때죠.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라서 어떻게 이 아이가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내가 빛비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는 아이하고 어릴 때부터 어린 선생님을 다니면서 아이하고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경험해 나갔어요. 해보니까 아이한테 좋은 어린이책을 읽어주면서 제가 치유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막 울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상하게 내가 아이한테 다른 마음이 저 밑에 불안감 밑에 저 밑바닥에 있던 내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위로 올라와요. 그 책 읽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아들 끌안고 막 아빠는 너를 사랑해 하고 막 이래 되는 거라. 어린이책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효자 노릇을 하는 거라. 맨정신으로 안 되거든 이거. 여러분들 해봐서 알 거라. 맨정신으로 안 되죠. 이상해요. 다 가끔 될 때가 있는데 그날은 뚜껑 열린 날. 그때 애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애를 그죠? 치유해야 되니까 가서 막 맨정신 돌아오면 막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엄마는 널 사랑해 우리 딸 하면서 막 뺨 비비고 막 울고 막 애는 내일 또 갈 거면서 하면서도 용서해주고 이렇잖아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아이하고 꾸준히 읽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인지 영역도 잘하지만 몬테소리 여사가 말한 마지막 영역 정서적 안정,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하죠. 긍정심리 또 감정 코칭, 이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드디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이한테 지금도 생각나요. 뭐 아이하고 책 읽어주다 운 기억이 많거든요.
어떤 책을 읽다가, 예를 들면 뭐, 저 일본의 유명한 저 동화 있어요. 우동 한 그릇. 이런 책 읽다가 내가 막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애하고 같이 막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둘이 싸우다 운 줄 알고 우리 와이프가 설거지 하다 말고 뛰어왔어요. 보더니 책 때문에 감동받아가 남편하고 애가 울고 있거든. 그 모습을 본 우리 옆에 내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같이 울고 막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있다니까. 저는 또 특히 우리 아버지가 제 8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30대였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찍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공포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주로 어떤 책을 또 많이 읽어줬는가 하면 죽음에 관한 책, 이별에 관한 그림책 이런 거 많죠. 또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많이 읽어줬어요. 그런 거 읽어줄 때마다 막 제 스스로 막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막 그럼 얘는 막 아빠 왜 우는데 하면서 그래 슬프나 하면서 막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학습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을 예로 들면 그림책 가운데 우리나라 작가 최숙희라는 작가가 쓴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나 모르겠네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어요. 엄마가 어느 날 뭐 기분이 좋았는지 애한테 그 좋아하는 짜장면을 시키셨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짜장면 너무 맛있잖아요. 허겁지겁 막 먹은 거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데 쏟고 묻히고 흘리고 막. 근데 벌써 엄마 봐요. 허리춤에 저 손 올라간 각도 보여요? 벌써 열받은 거라. 아니 그러려면 시켜주질 말든지. 아니 애한테 시켜줄 때 그 정도는 예상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근데 당연한데 왜 열받는지 몰라. 우리 이상하죠. 애로서는 당연한데 우리 35살, 40살 우리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 뭐 부족해 보이는 거라. 그것도 똑바로 못 먹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빨리 더러워져서 옷 다 벗고 씻으라 했어. 목욕탕 가서 목욕해라 했어. 그러니까 애가 목욕탕도 갔다니까. 근데 애가 뭐 거품을 제대로 뭐 양 조절해서 짤 줄 압니까? 우리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짰어. 그 거품도 많이 나오고, 거품 많이 나온 김에 잘 됐다 하면서. 엄마하고 목욕할 때 보니까 엄마가 막 이상한 솔 같은 거 꺼내가 청소하더라고, 목욕탕. 그러니까 지도 이제 엄마 돕는다고 막 청소도 하고 막 재밌게 막. 근데 밖에서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오네. 그래서 목욕탕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욕탕이 개판돼 있는 거라. 또 열받죠. 그러니까 애 생각에는 엄마가 내 하는 짓마다 와서 지랄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번에는 좀 엄마 마음에 들게 조신하게 놀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제 짐작에는 얘가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거든요. 스케치북이 좀 그리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옆에 벽박하고 바닥하고 막 이런 데다 다 막 엄마가 이제 드디어 못 참게 된 거지, 이제.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막 해대고 있죠. 근데 최숙희 작가는 신기하게 우리가 해대면 애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걸 크기가 작아진다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애가 점점 작아지는 거라. 뭐 하는 집마다 또 따라다니면서 뭐라 하니까 이런 책을 우리 애들이 딱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바로 동일시 되는 거라. 야 이거 내내 하면서 저 아줌마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 하면서. 자 이렇게 동일시 돼야 이제 책에 집중하는 거라. 동일시죠, 동일시. 첫 번째. 두 번째는 뭔지 알아요? 저 아이가 혼날 때 나도 같이 울고. 그죠? 저 아이가 위로를 받으면 나도 같이 위로를 받고. 이걸 뭐 카타르시스. 내면의 정화죠. 자기 정화. 그죠? 그 엄마가 어느 날 보니까 하도 뭐라 하다 보니까 애가 없어졌네. 너무 작아져가지고 눈이 안 보여. 그제서야 엄마가 계속 뭐라 하니까 애가 작아져서 애가 없어졌어요.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막 애 어디 갔노 하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거야. 지금 다 생략하는데 저작권 때문에 다 생략했어요. 근데 엄마가 막 온 동네방네 막 짜장면 집에도 가보고요, 막 목욕탕에도 가보고 뭐 오만 데 다 가요. 근데 못 찾겠는 거라. 근데 사실은 애는 너무 작아져서 울다가 엄마 치마 밑에서 잠들어 있었어. 근데 자다 못 들으니까 엄마가 막 우네? 왜 우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없어졌다고 울어. 그래서 애가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 거라. 아, 아까 막 혼낼 때 엄마하고 좀 다르거든. 엄마가 나를 사랑하긴 사랑하는갑다 하면서 이제. 이래가지고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죠. 드디어 만나가지고 이제 안고 이제, 그죠? 우리가 뚜껑 열리고 난 날이 그래도 복된 날이라니까. 우리도 그렇죠. 뚜껑 열린 날은 미안하니까 가서 막 빌고 막 사랑한다 하고 막 우리 진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올라온다니까. 왜?
가라앉아 있던 거 막 휘저어야 막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마음도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데, 그죠? 우리가 이상하게 내가 실패한 것 같은 날, 내 안에서 끄집어 올려져서 아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꼭 뚜껑 열렸다고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일상적일 때 일상적인 때대로 감사할 일이고, 또 제가 막 충동 조절 장애가 일어난 날은 그날대로 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고 이런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림책 이렇게 가지고 아이하고 놀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소중한 마음을 아이한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책 읽으면요, 딱 덮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깨달음이 있죠. 인사이트니스, 통찰이라고 부르는데, 책을 읽으면요, 끝나고 나면 저절로 애가 뭘 알게 되는 거라. 이걸 인사이트니스, 영감이라고도 하고요, 통찰이라고도 하는데,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책 하나 딱 덮으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돼요. 동일시, 카타시스, 인사이트니스. 그래서 책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소중한지 모르죠. 이 지식 중심이 제일 길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점점 안정되는 거죠.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애들이 학습을 못해요.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못해요. 집중도 못하고요. 우리 연구소에 오는 꼬마 중에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얘는 어릴 때 저학년 때 수학을 하는데 이 수학이 잘 안 되니까 책상 밑에서 손가락으로 셈을 했어. 구체물을 사용한 거죠. 근데 엄마가 그걸 보고 구체물 사용하지 말라고 자로 손가락 때렸어. 그 이후로 얘는, 그죠? 두려움이 생겨서 모든 손으로 하는 활동을 떠는 거라. 처음에 우리 연구소 왔을 때 내가 3학년 2학기였는데 그때 수학 점수가 40몇 점인가 이랬어요. 엄마의 지지와 격려를 못 받으니까. 근데 우리 연구소 와서 이제 애 마음을 풀어주고, 저하고 이제 그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학년별로 팀 짜서 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또 수학 공부를, 저학년 수학 공부를 맡은 그 어떤 선생님이 아이를 정말 그 다른 마음으로 대하고 이래가지고 애가 점점 자존감이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4학년 1학기 넘어와서 시험을 쳤는데 애가 90 몇 점? 96점인가? 이렇게 받아, 수학을. 격려와 지지를 받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는 미술 시간에 드디어 야 인생에서 처음으로 포스터를 완성해서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생애 처음으로 장려상을 받았어. 보통 분들이 장려상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처음으로 완성을 다 해서 내서 장려상을 받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경사 나가지고 그날 피자 쏘고 우리 연구소에. 제가 봐도 자랑스럽고 기특하더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니까. 그리고 지난 기말에서 드디어 붙점 맞았잖아요. 뭐 학교마다 수학의 난이도는 다르지만 얘의 변화를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놀라운 성취를 해내기도 한다니까. 근데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가능성 있는 애도 가능성을 꽃피우지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의 내면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학습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죠. 제가 그 유명한 이 그림책 작가 존 버닝엄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대표작이 이제 지각대장 존이라는 책이죠. 이분은 항상 그 아이의 내면을 주목해요. 지각대장 존도 그런데, 이분이 쓴 또 다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알도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 꼬마 어린아이의 주인공 어린아이의 속에 있는 아이에게 용기, 뭐 이걸 끄집어내서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알도라는 정체불명의 동물이 하나 생긴 거라. 그래서 하루 종일 애가 뭐 어디 뭘 하든지 알도하고 같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죠, 알도가 옆에 있는지. 사실 알도는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마음이죠. 용기랄 수도 있고. 이게 어느 대학의 논술 시험에도 나왔다니까. 그림책 알도가 논술의 제재로 나왔어요. 그리고 잘 때 되면 이제 알도하고 헤어지는 거라. 알도 잘 가 하면서 내일 또 만나 하면서. 이 그림책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너희들이 이런 경험이 없니?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고학년들은 제가 이제 쓰게 하는데 1학년들은 글 쓰는 부담을 주면 안 되니까 말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떤 초등학교 1학년짜리 꼬마가 저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하는 거라. 저는요도 안 가져. 나는 가지. 저한테는 너무 편하니까 저하고 아이들하고 막 가족 같으니까. 나는 투명인간이 있어요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하니까 자기는 늘 학교 갈 때마다 투명인간 손을 잡고 학교를 가요 하는 거라. 1학년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엄마가 회사를 갔어. 출근했어. 혼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두렵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투명인간으로 생각하고 엄마 손을 잡고 학교를 간다는 거라.
존 버닝햄이 포착한 그 알도를 이 아이는 투명인간이라고 딱 이렇게 자기 이름으로 정의한 거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특하고 짠하고 감동이 되든지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제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엄마 직장에도 내가 바로 그 이야기를 카톡으로 날리고 너희 딸이 카더라 하면서 기특하지 저녁에 오면 칭찬 많이 해줘라 하면서 엄마들이 전부 이제 제 강의를 오래 들어가지고 저를 신뢰하는 엄마들이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 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들이 다 책이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또 어떤 책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책인지도 몰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언니들에게 의존하고 모르니까 언니들이 권하는 대로 그냥 한 것밖에 없어요. 엄마들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은 많이 날렸지만 그래도 뭐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사실 좋은 어린책이 일단 많아야 되죠. 그건 이제 학교 도서관에 많이 있고 공공도서관에 많이 있으니까 생략하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엄마들이 어린이책 읽기에 대한 중요성, 이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어린이 서점에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인터넷 서점이 생기면서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10몇 년 동안 관찰하더니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어린이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받은 도움이 너무 크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강의를 했더니 그때 첫 강의 때 12명인가 왔어요. 근데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네. 그래가지고 팔자에 없는 이거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제 평생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13년 전인데 지금 13년째 하고 있잖아요. 13년째. 지금은 이제 아까 그 어린이집이 문 닫아가지고 10년 동안 거기서 강의하다 문 닫아서 지금은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줘요.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현저하게 절약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전 지금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행복한 책 읽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림책 하나씩 정해서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이 그림책에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우리 아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엄마들 이제 이런 강의들을 어디 유튜브에서 듣고 뭐 학교 강의 때 듣고 이제 우리 연구소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 들어가서 제 지난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신뢰가 생기면 이제 아이들 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지내고 경험해 보니까 책 읽어주기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전문가들의 말이기도 하지만 책 읽어주기. 한글 안다고 책 읽으라 하는 건요. 아이들 정말 부담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마치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알지만 영어 책을 읽으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것하고 원리가 비슷해요. 책을 읽을 때는 저자의 의도, 행간의 숨은 뜻, 띄어 읽기, 그죠? 그 상황이나 배경 이해,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책 읽기거든요. 근데 우리 1, 2, 3학년 꼬마들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어려서.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읽어주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글밥 없는 책, 글밥 적은 책 읽어줘요. 그림책. 엄마들은 자꾸 사치해가지고 글밥 많은 책 찾는다? 그럴 필요 없어요. 글밥 적은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저절로 레벨업 돼. 독서 수준이 올라가요. 독서에는 수준이 없지만 쉬운 책을 계속 읽어야, 부담 없이 읽어야 어느 날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되면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내가 읽는 게 훨씬 빨라. 답답해 죽겠어. 하면서 책을 뺏어가요. 이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게 읽기 독립이지, 읽기 독립. 그리고 억지로 떼내려고 하면 부작용이 많아요. 애가 더듬거리게 된다든지. 그죠? 책 읽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줘야 돼요. 애들 그만할 때까지. 엄마들 목 아프면 아빠 도움도 청하고요. 글밥 짧은 그림책, 좋은 그림책, 유수한 그림책도 정말 많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고학년들하고 수업할 때도 그림책 가지고 해요, 그림책. 몇 시고. 우리 아이가 사교육 하나도 안 받고 책, 좋은 어린이책 읽고 자랐어요. 거의 실제로 잘 자라서 수능을 딱 쳐보니까 전국 수석은 못했는데 전국에서 한 200등 했어요, 200등. 대구에서 10등. 잘했죠? 자, 이런 성적표는 이제 우리 연구소에 있는 그림책들이 한 1000권 조금 넘는데 좋은 거, 저기 그냥 대충 꽂혀 있는 것 같죠? 한 권 한 권이 전부 유명한 그림책들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엄마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사용해서 좋은 어린이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터파크라는 인터넷 전문 서점이 전산화된 이후로 통계를 내보니까 15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10위가 이거라. 그래서 이걸 이제 모티브로 해서 뭐 이거 10권 읽고 말 일 아니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또 자녀교육에 밝은 엄마들은 초등 교과서 수록 도서 이런 것만 또 찾더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보다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들 인생에서 중요한 시험은 교과서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텍스트에서 출제되더라도 독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죠? 다양한 책 읽기가 필요한데 여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도서관에 가거든 제일 먼저 좋은 어린이책을 빌리고 싶으면 제일 먼저 출판사를 따라가요. 이게 제일 초보들이 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출판사를 따라간다. 자, 어린이책 출판사 가장 신뢰할 만한 출판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출판사 중에 저학년 같으면 비룡소가 1위 브랜드죠. 1위 브랜드.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이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그 돈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는 광주에 대형 어린이 전문 서점을 냈어요. 전집 할인 매장 말고 진짜 잘 돼 있더라고. 대구에서도 무슨 청원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대구에도 저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나 냈으면 좋겠어. 제 꿈이기도 한데 어린이 전문 서점 내면 무조건 돈 안 되거든요. 망하거든. 교원 어린이들이 워낙 맹호하려고 이래가지고 어린이 서점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내면 참 좋은데 비룡소에서 나오는 책들은 정말 주옥 같은 책들 많아요. 그림책이나 저학년 문고들이 특히 그렇죠. 비룡소와 거의 뭐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가 시공주니어죠. 비룡소나 시공주니어는 주로 외국 책들을 많이 번역해내요. 돈이 많은가 봐. 비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었는지 뭐 하여튼 전두환 장남이 운영하는 시공사의 자회사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을 열심히 했는데 애 키우다 보니까 뭐 전두환 정권 타도투쟁이 찌라리고 좋은 책을 내니까 안 읽을 수가 없대. 이게 실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시공주니에서 나온 그 외국 동화책들 진짜 재밌는 거 많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쓴 책들 정말 좋아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뭐 마틸다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도서관이나 학교 도서실 가시거든 출판사 보고 뽑아와서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부분 다 재밌어요. 이런 분들은 허접한 책 안 내요. 자기 출판사에 그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고학년들 같으면 창비가 사실은 1위 브랜드죠. 우리나라 같은 독특한 전집 문화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창비는 40년 동안 매해 몇 권씩 창비 아동문고라고 지금 300몇 권을 꾸준히 내고 있어요. 전부 고학년용 동아리 대부분이. 요즘 이제 저학년과 그림책도 이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죠. 최근에 나온 저 수박 수영장 저거는 그림책인데요. 애들이 정말 좋아요.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 수박을 파가지고 거기다 수영장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애들하고 저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저 책 가지고 해보니까 애들은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만의 수영장을 한번 만들어 봐라 했거든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거죠. 애들 정말 신나해요. 여름에 특히. 엄마 사용법 저 책도 대인기죠. 저건 이제 글밥 있는 책인데 한 3학년 정도 돼야 되는 책인데 엄마를 이제 배달받아 와가지고 모든 애들의 꿈 중에 하나가 엄마 바꾸는 거죠. 그 저 책 가지고 내가 우리 인문학 수업할 때는 애들한테 엄마를 새로 주문하자 하면서 지금 엄마를 반품하고 새로 주문할 사람 하니까 2명이 손들더라고. 나머지는 3학년 팀이었는데 나머지는 고민하더니 얼마 그냥 쓸게요. 요건 좀 하지만 그래도 반품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면서 막 애들이 가고요. 둘은 완전히 막 새로 주문할 엄마의 그 명세를 쫙 쓰더라고. 하루에 용돈을 1,000원 이상 주는 엄마, 뭐 게임을 마음대로 시켜주는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걔들이 주문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고 2주일 동안 진짜 기다리더라니까. 언제 배달돼 와요 하면서. 얘는 진짜 순수하죠. 사계절이라는 출판사도 어린이 책 시장에서 아주 신뢰할 만한 출판사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그림책인데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나오는 책들이에요.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거죠. 그 전쟁과 평화에 관한 그림책. 평화가 너무 소중하다 이걸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책이에요. 저기 보면 춘희는 악이란다 저 책 보면요.
제 옆에 3세 집안이 일본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라. 그때 춘희가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원폭 피해자가 된 거죠. 그리고 태어나서 40몇 년이 지났잖아요. 50년이 지금 지났는데 춘희는 지금도 애기예요. 원폭 후유증으로 발달장애, 중증 발달장애죠. 그래서 저 집 앞을 지나가면 춘희 엄마가 빨래를 널면서 항상 그죠? 애기 같은 춘희하고 같이 저 노래를 불러.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감동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핵 전쟁 캐사고 막 찌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필요한 목적 때문에 뭐 찌랄하지만 우리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전쟁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은 어떤 명분으로도 반대해야 돼요. 그걸 아이들한테 고취시켜야 되죠. 이런 그림책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기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은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예요. 요즘 위안부 소녀상 만들어서 일본 대사관 앞에 막 전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거, 이거 고학년들이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을 해요. 어떤 그림책 중에는 노란 리본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이건 세월호 이야기예요. 또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저 택시 운전사? 그 광주를 다룬 이야기죠. 광주를 다룬 그림책도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책이라고 무시할 일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차별 또는 소외, 편견, 전쟁, 평화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길버드리도 유명한 출판사죠. 우리 아이들 책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출판사입니다. 지훈이와 병관이 시리즈 지금까지 9권 나왔는데 애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거 우리나라 그림책. 길버드니 편집 주관 하시는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아이가 지훈이와 병관이에요. 누나하고 동생인데. 얘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이 출판사 편집 주관이 자기가 그림 못 그리니까 그림책 작가를 붙여서 처음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림도 조잡하고 별거 아닌데 이상하게 애들이, 독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네. 정말 좋아해요. 또 책마다 숨은 그림 찾기도 숨어 있고. 이게 벌써 시리즈로 9권 출간됐어. 올해까지 9권. 이번에 1학기 때 이 고대영 선생이 대구 어린이서점 조그만 데 내려와서 강의를 했는데 자기 책 만들어지는 과정을 강의했는데 그때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 큰애가 지원인데 벌써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어. 병관이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취직 준비하고 있거든. 많은 세월이 흘렀죠. 그 밖에 이제 작은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작지만 정말 소중한 책들을 잘 내는 출판사들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PPT는 그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그대로 올려놨어요. 빨리 넘기니까 사진 못 찍을까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베스트셀러 따라가기예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이유 없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그림책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그림책은 이 2권이에요. 2권의 공통점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거죠.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은 불면의 책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가 만든 책이에요. 기독교적 세계관이 좀 녹아있긴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가장 좋은 책이죠. 너는 특별하단다. 이 말은 너는 소중하단다. 이런 말이죠. 특별하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너는 우수하단다 이렇게 들어? 그게 아니에요. 특별하다는 말을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특별하다만 남들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남들과 달라서 소중하다 이거죠. 남들과 우리가 똑같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언젠까지나 너를 사랑해. 저건 캐나다 그림책이에요. 캐나다에서부터 알려진 게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미국 뉴욕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초대박. 지금 3,500만 부 정도 팔린 책이에요. 너는 특별하단다 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책이죠. 저는 제가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책이기도 하고요. 시간만 많으면 저 책 한 권 가지고 제가 1시간씩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그림책들 대부분은 제가 이제 그 엄마를 위한 인문학 수업에서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 쓰는 책이기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책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쓰는 책이기도 하고. 이건 지금까지 나온 단행본 가운데, 고학년용 단행본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샬롯의 거미줄. 2등이 삐삐롱 스타킹. 이거죠. 시리즈물 가운데는 해리포터 8억 5천만 부. 2위가 나니아 연대기 6억 분가 뭐 이렇게 팔렸어.
이거 우리나라에서 나온 고학년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 뭐 100만 부 이상 팔리면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교과서에도 실리고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이에요. 자, 인터넷에 좀 가셔서 스테디셀러 검색하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베스트셀러들이 다 떠요. 인터넷에서 베스트셀러 이렇게 검색하시면 대부분 이번 주 안에 제일 많이 팔린 책. 학습 만화 이런 것도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는 스테디셀러 이렇게 검색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방법은 수상작 따라가기죠. 좋은 어린이 책들에게 많은 명예가 주어지는데 그 수상작들을 골라서 읽어주면 도서관에서 빌리면 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수상작 중에 제일 좋은 게 그림책 중에는 칼데콧이라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죠.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하는 칼데콧을 기념해서 미국에서 만든 미국 전미도서관협회에서 1년에 한 권씩에게 칼데콧 메달을 수여하고요. 후보작이 되었던 몇 권에게 칼데콧 아너라고 해서 그림책 표지에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노란 거 아니면 하얀 거.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한 200권 가까이 번역돼 돌아 있거든요. 주로 많이 번역한 곳이 시공준이하고 비룡서예요. 저런 책들은 뭐 칼데콧만 해가지고 따로 뭐 홈쇼핑에서 파나 몰라. 그때 사도 되고요. 정말 주옥 같은 좋은 그림책들이고 알고 보면 한 권 한 권을 뜯어놓고 보면 어머니들도 한번 다 경험해 봤을 만한 제목은 들어봤을 만한 이런 책들이에요.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나오는 책들도 정말 주옥 같은 책들이죠. 블랙독 이런 책은요, 그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할 때 보면 두려움에 관한 책이에요. 집 앞에, 집 있죠? 집 앞에 검은 개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근데 엄마가 보더니 개가 집치만한 거라.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커튼을, 창문을 막 닫아요. 놀래가지고. 아빠가 보더니 완전히 뭐 무슨 커다란 무슨 맹수같이 크거든? 그래서 놀래가지고 창문을 다 걸어 잠궈요. 형하고 누나가 나와서 보니까 엄청난 크기의 개인 거라. 그래가지고 현관문을 잠궈요. 근데 이 집에 서너 살쯤 되면 꼬마가 하나 있어. 꼬마가 나와보더니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나가지고 걔하고 노는 거라. 하루 종일 걔하고 놀다가요, 현관문을 통해서 걔가 들어와요. 신기하죠? 이건요, 두려움의 크기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든지 엄마들이 이사를 갈 때 왠지 모르는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죠. 스트레스, 긴장 뭐 이런 거,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죠. 두려움은 사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안에 있어요. 걔가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걸 보는 사람의 두려움의 크기에 따라서 집채만하게도 보이고 큰 짐승처럼도 보이고 그냥 애완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거라. 이 4살짜리 꼬마에게는 순수하니까 내면에 두려움이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걔한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걔가 조그만 그냥 까만 귀여운 개인 거라. 그래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놀아요. 신기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사 가거나 전학 가거나 하는, 또는 새학기를 맞이하거나 또는 처음 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런 꼬마들에게 저는 그림책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죠. 이런 한 권 한 권이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이제 가야 되네. 그 영미를 제외하고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2해에 한 번씩 이 어린이 책 페스티벌이 열려요. 이건 이제 모든 나라에 공개된 라가치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은 우리나라 작가들도 심심치 않게 상도 받죠. 라가치상 받은 그림책들도 요즘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많습니다만 다 생략합니다. 출판사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출판사마다 다 어린이책 상이 있어요. 아까 말한 창비 같은 창비 어린이책 뭐 대상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사계절도 있고요. 뭐 하여튼 중요한 출판사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비룡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책들은 그 인터넷에 좀 검색하시거나 하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왼쪽 메뉴에 보면 주요한 수상작 시리즈만 따로 메뉴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거 이제 검색해 보시고 도서관에서 빌리시고 이러면 되죠. 자, 어린 책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도서관을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눈이 떠지거든요. 저도 완전히 처음에는 까막눈이었는데 이렇게 어린 책을 자꾸 읽고 아이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죠? 제가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전문가가 돼요. 조금 눈이 떠지면 이제는 작가에 주목하게 되죠.
작가 따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면의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 권정수 쌤이 있어요. 그 강아지 똥은 뭐 그림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도 있죠. 전설적인 그림책이에요. 벌써 나온 지 오래됐고 세상에서 어떤 것도 소중하다. 그죠? 길거리에 그냥 떨어진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꽃피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이죠.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몰라서 그렇지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떤 가치가 있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있는데 어느 날 뒷동산에 산책하러 갔는데 너구리가 맹수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라. 그러다가 바위 사이에 싹 숨었어요. 이 너구리의 그 이름이 바위 너구리예요. 그쪽에 중동 지방에 가면 있는 너구리 종류가 바위 너구리인데 바위 색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싹 숨으니까 맹수가 못 찾은 거라. 그래 그냥 지나갔어요. 그걸 보더니 다윗이 시편이라는 성경 시편이라는 곳에 그렇게 노래해놨어요. 시를 써놨어요.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로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다윗도 몰랐죠. 뒷동산에 바위가 왜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죠? 너구리가 맹수에게 쫓겨서 피할 수 있도록 바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엄마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죠? 우리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다 소중하고 이런데 우리가 그걸 미처 모를 뿐이에요. 어느 날 되면 알아진다니까. 내 인생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죠? 나는 행복하기에 부족함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죠.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기에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자기만큼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40의 눈으로 보니까 뭔가 부족해 보이죠. 아이들은 자기 생명만큼 잘 자라고 있는 거죠. 권영쌤,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작가 백희나 선생이라고 있어요. 유명하죠. 구름빵으로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안 돼서 100만 부 팔린 이분이 최근에 또 올해 신간 냈어요. 알사탕. 저 조만간 아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책 나오자마자 바로 엄마들하고 수업도 하고 이랬어요. 장우상 선생님도 진짜 웃기고 재밌죠. 우리 동네 목욕탕 추억 있는 사람들은 다 좋아할 이런 그림책이에요. 이런 좋은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연인책에 대해서 좀 눈이 뜨이면 이런 작가들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작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들 많죠. 아까 말씀드린 존 버닝햄도 있고요. 요즘 뭐 길거리 프랭카드 많이 붙었더라고. 앤서니 브라운 원화전 한다 캐사트인데 뭐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막 넘어가는데 그래도 찍는다 막. 난 계속 누르고 있는데 다운받아 보라니까 꼭.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 아이는요 어릴 때 읽었던 책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서울에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거든. 8월달이었는데 대구 내려가거든. 영화 보러 같이 가족 영화 보러 같이 간 거야. 영화 제목이 뭔데? 하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마이 리들 자이언트 하더라고. 작년 여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마이 리들 자이언트라고 있어요. 그게 저기 말하는 내 친구 꼬박 거인 로알드 달에 지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너무 재밌어 놓으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증샷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2해 전에 우리 아이 25살 때 오늘 제가 일요일날 교회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하니까 시험이 와 이래 심노 하더라고. 근데 무슨 시험?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바로 비웃었죠. 이 새끼야 니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왜 초등 저학년들요 학교 갔다 와서 시험 치고 나서 시험 쉽다 하는 놈들 보면 나중에 다 70점이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난이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쉽다 하죠. 똑똑한 애들은요 한 문제만 틀려도 한 문제만 어려워도 막 집에 와서 책 찾아보고 막 이런다니까. 이런 애들은 95점 100점이고요 쉽다 하면 다 70점이라. 그 저도 우리 애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애는 고등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 책 읽은 적이 없거든. 고등학교 입시 3년 했죠. 대학 들어가서 뭐 할게요? 홍대 가서 놀았죠. 1년 동안 캠퍼스 생활 즐겼어요. 그 다음에는 군대 갔어요. 2년 흘렀죠. 군대 갔다 나서 복학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환학생 또 1년 해외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 25이 된 거라. 채우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지도 자신이 없지. 저는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옛날 어른들이 뭐 항상 문과는 판검사, 이과는 의사 해가지고 저도 우리 애한테 맨날 뭐 법률가 했거든요. 근데 법대 다 없어지고 로스쿨 만들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게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문과가 갈 수 있는데 경영학과밖에 없어. 카트라인 제일 높은데. 그래서 경영학과 갔거든요. 그 로스쿨 관심도 없어. 근데 아빠 때문에 부담이 생겼는지 시험을 치러 갔어요. 제가 비웃으니까 20일 후에 인증샷 보내왔어요. 여기 보시면 로스쿨 시험 두 과목 두 과목.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법률가가 되는 시험이죠. 로스쿨이 지금 전국 2,000명 정원이 있는데 해마다 한 7,500에서 8,000명이 시험을 쳐요. 문과에서 가장 상위권 애들이 시험을 치는 거죠. 언어 이해와 논리 추론 요 두 과목을 쳐요. 언어 이해는 35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애가 34문제를 맞췄어요. 많이 맞췄죠. 근데 100분위를 보면 상위 5%밖에 안 돼. 무슨 말이에요? 쉬웠다 이런 말이에요. 만점자도 많고 이래가지고 상위 5%. 근데 추리 논중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건 35문제 중에 29문제를 맞췄어요. 우리 애가. 근데 100분위가 몇이에요? 상위 1.8%죠. 98.2%니까. 잘했죠? 저걸 등수로 환산하면 한 140등, 150등 정도 해요. 서울대 로스쿨이 160명이거든. 연세대, 고려대가 각각 120명씩이에요. 좋은 로스쿨 갈 수 있겠죠. 물론 저걸로만 가는 건 아니에요. 면접, 공인 영어 성적, 뭐 학점, 뭐 자기소개서, 면접 이런 게 다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시험이거든요. 애가 하는 말이 중요했어요. 지가 이 성적표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항상 인마는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근데 이날 처음으로 와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다닌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하면서. 왜냐면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교재가 없어서 벼락치기가 안 돼. 법률가가 되는데 판검사가 되는데 벼락치기 해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청년이 20대 초중반에서 30대 초중반 사이에 이 청년들이 어떻게 논리적 사고를 키우면서 살아왔는가를 한 방에 평가하는 시험이 로스쿨 입문시험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 책 읽기는 단순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전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책 읽기를 통해서 향상된 어떤 아까 보이지 않는 뭐라고 했죠? 일본의 어떤 학자는 보이지 않는 실력이라고 했어요. 숨은 실력. 그죠? 사고력, 논리력, 이해력, 어휘력, 창의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 여성성을 가진 엄마들은 이런 걸 잘 못하더라고. 길게 보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뭐 한 문제 덜 틀리기 이런 건 잘하는데 길게 보고 하는 사고 이걸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전략적 사고래. 내가 지금 하려는 행위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죠. 부분적으로 지금 요 국지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전략적 사고라고 하죠.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가 우리 아이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걸 늘 생각하면서 뭘 선택해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전략적 사고라고 불러요. 어린 시절에 좋은 어린책 읽기는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단순히 아는 것처럼 중요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그걸 전 엄마들에게 설득하고 싶어서.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어린이책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다면 이 두 권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많은 제가 권하는 책들이 있지만 저도 큰 도움을 받았고요. 또 다른 분들에게 권했을 때도 다들 좋은 평가를 하셨던 책 딱 두 권만 너무 많이 권하면 엄마들 부담스러우니까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봐요. 한 권은 우리 아이 책 날개를 달아주자. 한 권은 소설처럼. 이 두 권이에요. 혹시 이제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런 PPT가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또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의 모든 강의가 동영상과 mp3를 녹음되거나 촬영돼서 다음 카페 대구부모연구소에 다 올려져 있어요. 저는 엄마들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다음의 정책이에요. 회원가입은. 그리고 나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뭐 댓글 몇 개 달아야 등업시키고 뭐 그런 치사한 거 안 해요. 우리는. 그것도 뭐 회원가입하면 회원수는 늘겠죠. 혹시 뭐 회원수 늘리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의심이 드시는 분은 그냥 바로 유튜브 가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우리 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모든 강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있고요. 또 좋은 어린이책 목록 같은 거 있거든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목록 작업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수십 년 동안 그런 수고를 하는 진짜 헌신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그 자기들 어린이 도서연구회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어린이 도서 목록을 몇 년 전에 쫙 정리해서 엑셀 파일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그걸 저도 다운받아가지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저는 재가공해서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거든요. 학교 도서관에 그런 목록을 주고 학교 예산으로 책을 구입할 때 엄마도 뭐 추천하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좋은 책들을 추천. 물론 지금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학교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이제 학기 가을이 되고 이제 학봉 연수도 막바지인데 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언제 많이 왔나 몰라. 그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엄마들이 잘 들으시네요. 집중 잘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나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뭐 생략한 게 많습니다. 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길이 막히시거나 하거든 언제든지 뭐 카페 게시판에 물어도 되고요. 아니면 연구소에 뭐 상담하러 오셔도 되고요. 저는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뭐 돈 받고 상담하고 이런 적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 키우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어린이 서점을 만난 것, 잠수내를 알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저는 그냥 아무 사교육 받지 않고도 잘 아이를 키웠죠. 우리 사회에 도움이에요. 제 인생도 그렇고요. 검정고시라는 제도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같이 불우한 청년이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지나갈 기회도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이런 것들을 그냥 제가 받은 것처럼 또 나누고 싶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무료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 10시 반 되면 우리 연구소에서 엄마들을 위한 공개 수업도 하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카페 들어가서 검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작년에도 불렀는데 보통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부른 사람 부르지 말라고 하죠. 엄마들이 했던 얘기 또 한다고 지겨워한다고. 근데 고맙게도 저는 작년에 왔는지 몰랐는데 작년에도 왔다니까 또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하여튼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